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기의 가족 문제 중 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의 가족이 직면한 곤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이 자녀의 장애를 처음 받아들일 때 겪는 심리적인 충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를 가진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서 자신의 부모를 자극해서 스스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서 발생되는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돌보기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굉장히 많이 동반됩니다. 대부분 일생 동안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런 것들은 인내를 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시 신체적인 영향과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 이제 사회적인 대인관계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장애 아동에게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에서는 대부분 부모는 이제 자녀가 건강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장애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정신적인 어떤 충격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단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신체적인 영향은 만성적인 과로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떤 피로감과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누적되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들이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에서 살펴보면 장애 아동을 가졌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됩니다. 왜냐하면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가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엄마인 경우에는 거의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경제적인 어떤 수입 부분이나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경우에도 뭐 일사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부모가 그 아이의 양육을 완전히 담당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부부가 함께 그 케어를 해야 하는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자녀가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 여러가지 또 시설이나 이런데 도움을 받아서 또 가능하지만 자녀가 2명, 3명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을 둔 가정은 굉장히 일반 가정보다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상담사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부모에 한해서는 장애 아동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접촉 방식을 습득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바우처 기관에서 장애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근데 장애인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제 19세, 20세까지 만 19세까지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들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어떤 케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담사들은 가족 내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함께
서로 상담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정보 제공 그리고 조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가치의 전환입니다. 그 아이로 인해서 예전에는 겸손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부모들이 자신이 겸손할 수 있고 타인의 희생을 예전에 강요했다면 타인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과 또 생활 속에서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인식을 전환하는 어떤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담사들은 가치를 좀 부여해주고 또 자기들이 그러한 곳에서 행복감과 만족감, 성취감을 또 그리고 자녀가 조금씩 재활의 가능성이라든가 발전의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나 또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바람직한 어떤 상담으로 전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 아동의 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문제에서 장애 아동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요인 중 자주 언급되는 것은 심리적 영향과 특히 부모의 장애 아동 수용 과정입니다. 이것은 태어난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격을 받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같이 최초의 어떤 충격을 가족 위기로 규정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은 가족 붕괴의 위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솔리트와 스타크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점에 직면하게 되면 부모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실망하거나 분노를 경험하는 어떤 혼란과 죄책감이라는 심리적 과정을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 상실의 애도 과정과 동일하고 대상 상실의 애도 작업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나 볼비의 개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경우에 생기는 어떤 고통, 또 그것에 대한 방어, 또 현실 검증과 새로운 적응에 대한 시도, 그리고 상실의 대상을 단념함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되는 단계를 거치는 자아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장애를 가진 어떤 자녀의 출현은 부모를 상실감과 또 건강한 자녀를 출생하지 못한 그 기대에 대한 갈망이나 또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운명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다양한 감정이 단계적으로 또 부모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클라우스와 케넬 두 사람은 선천적 기형을 가진 자녀들이 탄생 직후에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을 연구하여서 이 애도 과정과 또 반응 강도, 시간적 추이를 도식화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서 단계별로 설명을 도우겠습니다. 제1단계는 충격입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떤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단계에는 부인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충격들이 대부분의 부모가 벌어진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야. 뭐 이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강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는 하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감정을 이행합니다. 발달 단계가 이행하는 거죠. 순환이. 자, 3단계는 슬픔과 분노인데요. 이 시기에는 장래를 비관해서 가끔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지나치게 과보호를 하거나 반대로 무관심 이렇게 그러니까 방임입니다. 방임.
그 유아학대 앞의 그 시간에서 배웠죠. 그것처럼 내 자녀가 아니야, 무관심, 이런 식으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고, 심하면 단기 기억 상실증을 초래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가 충격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4단계는 이 시기가 되면 처음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체념과 현실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5단계에서는 재조직입니다. 장애아동을 적극적으로 가정 속에 끌어안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거나 또 곤란한 문제를 처리하는 힘도 서서히 길러나가게 됩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문제에서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대상 상실의 심리적 상처에서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도 작업이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아동의 경우에는 그 상실 감정은 주위에서 기대하는 만큼 쉽게 소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산 스키와 그 몇 학자들이 발달장애 등에 대한 심한 장애를 가진 어머니의 비애 감정이 만성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만성적 슬픔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사는 이러한 만성적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애도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기대한다면 부모들이 자신의 어떤 진정한 정서를 표현할 수 없으며 또 그 부모에 대한 원조 방법 또한 정서를 인정하고 반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그 부모들이 장애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슬픔을 명료화하도록 하여서 장애아동의 기능이 조금씩 늘어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도록 도와야 합니다. 만성적 슬픔은 2명 이상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뚜렷한데요. 부모의 충격뿐 아니라 주위 사람의 충격도 크기 때문에 부모와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육청 상담을 지난해에 했을 때 가족이 3명이 모두 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도 중학생인 아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사는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지와 그리고 그것을 반복 학습으로 인해서 행동치료를 병행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정상적인 오히려 가족이 훨씬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봅니다. 장애인들을 케어하다 보면 정상인들이 받는 상처나 그리고 지속되는 어떤 만성적인 이런 신체적인 과로 그리고 에너지 소진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현실 검증에서 또 관계 형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대치에 활동하지 못하고 또 관계 형성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슬픔을 경험하거나 트라우마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상담사는 힘이 되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여 그 스스로 그 블랙홀에서 감정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아동을 가진 가족 문제는 요 챕터에서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서 일단 그 다음 챕터 학교 가기 싫은 아동의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동의 문제는 최근 집단 따돌림의 문제에 맞물려서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생 원인은 아동 자신이나 가족, 학교 현장의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또 현대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급속히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심각한 사회 변동으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으나 또 불충분한 학교 시설 공교육의 붕괴, 또한 아동의 발생에 대한 어떤 그 주변의 환경, 열악한 환경, 그리고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의 가치가 정해지는 사회적인 풍토나 또 아동 개개인의 개성이 경시되는 경향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부터 정신장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지만 여기서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학교 가기를 거부하는 아동에 국한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등교 거부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지만 초창기 연구에서는 학교 공부증으로 다루었습니다. 학교 공부증이란 존슨은 모자 분리 불안에 의해서 자녀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규정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6가지 단계로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면 첫째, 다른 가족 문제와는 다르게 이들 가정은 결손 가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과보이거나 그 반대의 엄격함에 양극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미숙하거나 또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자신의 원가족과 강한 결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 의존적인 경향이 강하고 가족 이외에는 관심이 적어서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쪽 상담을 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상담을 진행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키코모리라고 그 은둔형 상담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히키코모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때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화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라포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얘기하고 자녀의 자아 발달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곳에서 필요한 자아 확장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너무 가족끼리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 의존적인 상태이고 원가족과 이 밀착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다른 대인관계나 타인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고 또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뭐든지 이렇게 다 이루어주는 거죠. 과보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족 안에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대인관계와의 소통에서 그 사람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가 공격성이나 거부를 하거나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이 자녀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의 생활에 관여하는 초기 분리 불안 가정만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담사는 이러한
가족의 역동을 잘 이해하여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육사 그리고 그지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 원인 요인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명확하게 파악하여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심리적 지지를 하지 못하는 가족 전체의 역동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제4장 가족생활 주기와 관련된 가족 문제에서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대한 가족생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청소년기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족 문제에서 청소년기는 성인에게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독립된 한 개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입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과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인데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개인인 동시에 조상부터 미래의 후손에 이르는 세대를 초월한 연쇄거리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얽혀있는 역사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에게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소년은 여러가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소년들이 현재 많이 나타나는 시기장애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과 가족의 역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기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장애는 정신적 문제를 배경으로 가진 습식 행동의 장애를 의미하는데 이들은 고립화나 불신감 등 특유의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버루크는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시기장애는 주로 자신의 이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춘기 여성에게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뭐 K-팝이라든가 또 연예인들이 또 아이돌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해서 1689년 모튼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체중이 표준보다 지나치게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체중 증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 구순기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유의 어떤 마르고 싶은 욕구에 의한 왜곡된 신체상과 심리적인 성숙 거부에 대해 이런 것들이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신체 이미지 및 신체 개념에 대한 장애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은 신체 내면 또는 외면에서의 자극을 정확히 지각하거나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무력감에서 오는 갈등을 신체 왜곡된 형태를 통해서 조절하려고 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에 치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이제 청소년 가족의 경우에는 일 같은 어려움이 은폐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 수준은 보통 중상류 이상이거나 결손 과정도 드뭅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계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미누친의 가족 체계 이론은 가족을 움직임이 있는 하나의 체계로 생각해서 가족 내부에서 생기는 역동을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였습니다. 우리는 미누친의 가족 상담을 식이장애인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식이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융합입니다. 융합은 가족들이 망처럼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서 전체 가족체계에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하위 체계 내부의 경계나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미분화되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보호인데요. 가족이 각 개인의 행복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경직인데 이것은 친숙한 자신들의 상호교류 패턴에 서로 너무 지나치게 고착한 나머지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서 허약해지거나 때로는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그 상황이나 그 사실에 대해서 의존하거나 아니면 고착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등 해결 능력의 결여에서 살펴보면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조화를 유지하려는 데 급급하다는 거죠. 또한 스스로 휘말리는 자녀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신이 가족체계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 휘말리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갈등 상황에 휘말린 자녀들은 스스로 긴장한 상황에 완화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1.7%이고요. 가족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대답한 청소년이 43%입니다. 또한 현대 청소년의 약 40% 이상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정폭력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떤 임상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13세에서 17세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폭력 대상은 주로 가정 안에서 어머니처럼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폭력의 정도나 한계, 장소 등은 선택해서 폭력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폭력 그 행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핸더슨이 주장한 영원한 소녀는 어머니의 과보호 행위로 겉으로는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과보호라는 일종의 일방적인 지배 행동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청소년의 아버지와 친인척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개인보다 사회적인 체면을 중시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지는 걸 견딜 수 없다는 왜곡된 사고가 팽배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입시를 앞두고 일어나는 가정폭력 청소년은 거의 학업 성적과 관련이 있고요. 그러한 심리적 사회적
배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기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달 심리학자는 자녀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함과 인격이 완성된 또한 엄격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청소년의 대부분은 불안장애 또는 그 인접 영역에 속한다고 보고요. 미국의 주트는 가정폭력은 성격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달론적 관점에서 그들의 정신구조를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심한 폭력 행동을 보이거나 분노에 대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 어머니에 대해서 의존과 폭력이라는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과 밖에서의 이중성, 또 어린 시절 반항기를 경험하지 못한 경향이 있거나 또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무력한 존재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행하는 청소년이 면담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체계론적 입장에선 가족 상담의 접근이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상담사는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족 병리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를 통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로 인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족의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애정으로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기의 가족 문제와 노년기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